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제가 받았던 돈보다 값진 위대한 유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바로 낳아준 어머니와 키워준 어머니죠. 낳아준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고, 키워준 어머니는 낳아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으로 다시 시집온 분이셨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초혼인 분이셨죠.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넘게 나는 남자에게 시집와 졸지에 아들 셋의 어머니가 된 아주 어린 나이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 나이가 불과 2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친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크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아준 분과 키워준 분이 다르다는 사실은 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모라는 존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되기 시작하자 두 형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형은 저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고 작은 형과는 8살 차이가 났습니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왔을 때 두 형들에게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만요. 형들이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도, 둘의 행동이 삐딱하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때 제 나이가 7살이었어요. 큰형의 나이는 17살, 작은 형의 나이는 1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삼형제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차는 것도 씻는 것도 모두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셨죠. 한 가지 문제는 저희 집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지만 벌이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간혹 멀리 일을 하러 가느라 집을 비우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저 그런 것들로 저희 삼형제를 키우려 하셨다면 아버지의 벌이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모 손에서 자란 티가 나서는 안 된다며 남의 집 소일거리를 돕거나 삭바느질한 것으로 부족한 돈을 충당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쉽게 손이 다치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상처난 어머니의 손끝에 약을 바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이런 어머니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은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차려놓은 고기 반찬을 맛없다며 뱉어버리기도 하고 열심히 차려서 가져온 밥상을 발로 툭툭 밀기도 했습니다. 쏟아지면 쏟아지는 거고 아니면 말고 같은 마음으로요. 그렇게 밥상이 쏟아지면 어머니는 밥상을 치우고 새로 상을 내오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어머니의 몫이 되었고요. 형들은 자기들이 못 먹게 만든 음식을 어머니가 드신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죠. 형들은 어머니가 밖에 널어놓은 빨래를 끄집어내려 흙바탕에 떨어뜨리고는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바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는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죠. 어머니는 아셨습니다. 형들이 그런 심술을 부리는 것을요. 그도 그럴 것이 늘 형들의 빨래는 그대로 걸려 있었으니까요. 지금 보면 형들도 어머니가 알면서 아무 말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질 나쁘고 치사한 행동들이죠.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제 배로 낳은 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한 번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화도 안 나세요? 형들이 어머니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해주고 예뻐해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화도 안 내시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저라면 뭘 입고 다니는지 뭘 먹고 다니는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생각해보니 여쭤본 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건 어머니를 대신한 서운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공감하든 화를 내시든 뭐라도 해주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아, 부모는 기다려주는 사람이야. 아마 어머니는 형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새어머니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무래도 두 형은 친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이모도 아니고 누나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에게 사춘기가 조금 일찍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반항기다 보니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어머니의 생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형들은 점점 대놓고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물론 아버지 앞에서는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어머니 대신 상을 치우기도 하고 어머니의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던 형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식적이다라는 말의 뜻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한 이유는 아들 셋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해서였거든요. 그렇게 데려온 아내가 자식들과 잘 지내는 걸 보니 기쁠 만도요. 아버지는 필요에 의해 어머니를 모셔온 거였지만 늘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와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비해 섬세함은 부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애틋해 할지언정 어머니를 사랑하지는 않으셨어요. 티는 안 내려 하셨지만 친어머니를 늘 그리워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이런 마음 때문에 형들이 마음을 다잡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들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써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작은 미소를 보이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가난한 집의 장녀였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내준 뒤에야 어머니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좋게 말하면 정략 결혼, 나쁘게 말하면 계약 결혼, 더 나쁘게 말하면 팔려온 결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처럼 키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형들이 알았다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요. 형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부터 두 형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가게 되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형들은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큰형이 만취 상태로 귀가를 했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얼굴이 시뻘개져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학생 신분으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셨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못살게 굴기는 했어도 이렇게 대놓고 일탈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술 마신 사람과 대화를 해서 뭐 하겠어요. 어머니는 형이 깨어난 다음 날 형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해장국을 마시듯 먹고는 감사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형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너 어제 밤늦게 뭐 하다가 들어온 거니? 형은 슬며시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눈은 동네 떠돌이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짖어도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작은 개요. 어머니는 기죽지 않고 형을 나무라셨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대체 학생이 술 먹고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형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라고 하셨지만 형의 입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너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외치는 순간 형은 순식간에 안색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첩년이.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마른 걸레를 툭 하고 떨어뜨리셨습니다. 형은 이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고 이 장면을 지켜본 둘째 형은 이죽거리며 큰형의 뒤를 따랐어요.
두 형이 나간 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온 힘을 다해 기른 두 아들에게 겨우 들은 소리가 첩년이라니. 저도 충격이 컸는데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형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넘은 선은 이제 자유자재로 넘나들더군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남기는 통에 어머니가 어제부터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잘 좀 먹지 라고 말하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서 지적질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알아서 잘 먹고 다니겠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분에게요. 사랑은 없을지라도 엄연히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되는 분에게요. 어머니가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나가서 먹고 노는 주제예요. 큰형이 이 모양이니 작은형도 큰형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큰형은 노는 걸 좋아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는 않았는데 작은형은 공부에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죠. 크지 않은 동네에서 작은형은 유명 인사였고 어머니는 작은형이 사고치는 걸 수습하기 급급했습니다. 가끔가다 보상금이 생기면 아버지 몰래 그 보상금을 처리하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 내내 일을 하셔야 했죠. 동네 주민들에게 허리를 90도 이상으로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밖에서 일하는 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없다면서 언제까지고 꾹 참으셨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와 형들의 관계도 좋지 못했습니다. 두 형은 저를 배신자 보듯 했어요. 아무리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첩한테 마음을 뺏겨서 첩을 어머니 모시듯 하다니 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은 저에게 있어 하등 쓸모없는 말이었습니다.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친어머니보다는 열심히 저를 키워주신 새어머니가 더 애틋했으니까요. 저는 형들에게 있어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막내 동생을 아끼는 다정한 형들의 모습이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저에게 살갑게 굴면 인상을 팍 쓰며 자리를 피하거나 아버지 앞이라고 친절한 척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이 말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동생이 시커먼 형들의 관심에 틱틱거리는 건 대수가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또 집을 비우시면 저는 형들에게 많이 괴롭힘 당했습니다. 형들은 덩치가 작다고 힘이 약하다고 봐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도 어머니의 눈치는 보였는지 어머니가 안 계신 곳에서만 그러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더욱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중학교 때 모든 집안일을 마스터했습니다. 제 손이 야무지다는 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집안일이 좋지는 않았어요. 평범한 청소년일 뿐인데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즐거울 일 없죠. 정말 어머니를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애쓴 거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요리였죠.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조금만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웠더라면 훌륭한 요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집안에서 잔치를 하거나 중요한 손님이 오는 집은 저희 어머니에게 음식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웃돈을 얹어서 우선권을 받아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저는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뭘 넣었길래 이렇게 훌륭한 맛이 나는지를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마다 부엌에 드나들었습니다. 형들은 사내 자식이 부엌을 드나든다면서 저를 무시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의 지적에 타격을 받을 리가 없죠. 저는
어머니 옆에서 재료 손질을 거들기도 하고 간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 비하면 부족했지만요. 어머니는 저와 요리하는 시간을 매우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점점 간보는 실력이 좋아지네. 저는 으쓱거리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스승님이 좋아서 그렇죠. 아부하는 것도 늘었는데? 저에게 주방은 놀이터였고 국자, 칼, 도마는 제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요리사가 되리라 다짐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는 꼭 요리사가 될 거예요. 어머니 요리를 완전히 똑같이 배워서 이걸로 식당을 여는 거죠. 어머니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힘내볼게. 엄마가 아는 요리를 다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배워봐. 알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저에게 부엌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사내 자식이 부엌 일을 하는 게 말이 돼? 어머니에게 화까지 내면서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랐어요. 애가 하고 싶다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그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애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요리예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는 것에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에 적잖이 당황하셨고 제가 요리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두 형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분가를 했고 아버지가 더 이상 출장을 가지 않으신다는 점 외에도 한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건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만은 않으셨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형들과 어머니 사이를 중재해 줄 만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참지 않으신 이유는 저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수록 나이 차이가 많은 형들이 저를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어머니를 존중하거나 저를 친동생으로 대우해 주지는 않았죠. 이후 제가 성인이 되었고 두 형이 각각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의 결혼 후 저는 곧장 군에 입대했고 군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버지가 걱정된 것도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해 줄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두 형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훤했거든요. 게다가 두 형과 결혼한 형수님들도 만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기 때문이었겠죠. 형수님들은 결혼한 후에 단 한 번도 집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신 때는 같이 식사라도 하길 바랬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물려줄 만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로는 뺀질나게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저는 더 이상 두 형과 형수님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에 대한 존중과 존경,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 같은 건 가지지도 않은 오로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많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할 뿐이었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에 아버지의 유산은 순식간에 분할되었고 형들의 주머니 속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몫도 제 몫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제가 살던 집은 큰형의 손에 들어갔는데 큰형은 그 집을 받자마자 어머니와 저를 쫓아냈습니다. 이 집 좋은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일주일 내에 나가.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판다고? 형 미쳤어?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군 거야. 이렇게 쉽게 팔아버릴 게 아니라고. 형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평생 동안 일군 게 이거 하나뿐인 게 자랑이냐? 그동안 해준 게 없으면 이거라도 남겨야지.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없어?
형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누군 덕인데. 우리 하루도 굶어본 적 없어. 형은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설교질 할 시간에 짐이나 싸. 저 아줌마 데리고 나가라고. 아줌마라고 하지 마. 내 어머니야. 아버지 아내고 형의 어머니야. 형은 저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누가 어머니야? 난 한 번도 저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저는 결국 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번듯한 집을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수중에 있는 돈도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지내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게 일머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주 다행인 일이었죠. 덕분에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졌고 번듯한 집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단 한 번도 저와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저도 형들이 죽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상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소꿉친구였어요. 아주 우연히 다시 만나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는데 그 친구와 결혼을 다짐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편찮아지셨거든요. 저는 홀로 편찮으신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고 그 책임을 아내 될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어머니를 데려오셨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가 편찮은 상황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결혼한 모양새가 될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편찮으신 거 알고 있어. 그걸 아는데도 너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아내의 구호는 계속됐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낳아준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 이유는 아내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어머니와 정을 나눴기 때문이었죠. 크면서 잊은 기억이었지. 그런데 어머님을 다시 뵙고 나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 아내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아내를 키우셨는데 그리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와 어머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도 알 정도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잖아. 새엄마가 자기 아들을 살뜰히 보살핀다는 소문. 궁금했어. 낳아준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새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내는 저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더 놀랍더라. 어머님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어머니를 본 적도 없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당신이랑 어머님이 함께 있는 장면만 봤을 뿐인데도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 나도 그 사이에 끼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이랑 가까워진 거지. 그렇게 아내는 제 첫 번째 친구이자 첫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어린 소녀에게 맛있는 것을 내어주시고 머리를 빗어주시고 따아주셨습니다. 가끔은 예쁜 머리핀도 사다가 꽂아주셨죠. 아내의 아버지가 말도 없이 이사를 갈 때까지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하지만 제 아내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딸 같은 며느리가 없대. 내가 딸 같은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너보다 수미가 더 자식 같아. 라고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그리 아끼시더니 며느리도 그리 아끼셨습니다. 어머니가 비록 편찮으셨을지라도 저희 세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후로는 행복이 배가 됐어요. 자기 배로 잉태를 해본 적 없는 어머니는 아내의 임신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그런데 이런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형들이었죠.
두 사람은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궁금해진 거겠죠. 저놈들은 도대체 저 아줌마한테 뭘 뜯어내려고 저렇게까지 하나. 그들의 생각은 딱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부터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회유를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저 아줌마한테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아버지가 남겨주고 간 숨은 유산이라도 있는 거야?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어머니니까 모시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너 만약 숨겨진 유산이 있는 거 들키면 가만 안 둔다. 확 묻어버릴 줄 알아. 작은 형은 여전히 과격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정신 차려. 돈 떨어졌으면 나가서 일을 해. 큰형은 둘째 형이 회유를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공략 대상을 아내로 바꿨습니다. 재수씨, 내가 보니까 재수씨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남편의 계모를 진짜 시모처럼 모시고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힘들지 않아? 요즘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양반이라면서. 그건 그냥 짐짝이잖아. 나중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침이나 질질 흘리는 노인네가 될 게 뻔한데 그냥 갖다 버리는 게 편하지 않겠어?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는 저보다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머님을 모시든 안 모시든 큰아주버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큰아주버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죠?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딴 소리나 할 거면 불러내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큰형은 아내의 이런 당당함에 확신했습니다. 분명 뭐가 있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뭐가 있기는 있는 거지? 당장 말해! 아내의 팔을 휘어잡고 힘으로 제압하려는 큰형의 정강이를 힘껏 차주고 왔다는 아내의 말에 통쾌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로 한동안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은 기어이 일을 내고 말았어요. 퇴근을 하고 돌아와 집 앞에 도착했는데 문 밖에서도 집안이 소란스러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현관부터 난장판이더군요. 어머니!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집 안으로 서둘러 뛰어들어갔는데 아내가 놀란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어머니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내가 장을 보러 다녀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더군요.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집안 구석구석이 보였어요. 부엌 싱크대 밑, 곳곳에 있는 서랍들, 화장실 선반까지 손을 안 댄 곳이 없었죠.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애들이 왔다 갔어. 네, 형들이 다녀간 것이죠. 저는 옷도 추려입지 않고 곧장 큰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니 큰아이가 나오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네 아빠 안에 있지? 얼른 나오라고 해라. 애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 화를 꾹 참고 형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형은 제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 아주 제 발로 기어들어왔구나. 너 잘 왔다. 전 당당히 말했습니다. 형이 나한테 화낼 자격이 있어? 뭘 잘했다고 성질이야. 어디 감히 어머니 계신 집을 뒤져. 형은 대뜸 제 멱살을 쥐고 흔들며 말했어요. 너 도대체 어디다 숨겼어? 당장 말 안 해? 저는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대체 뭘 숨겼다는 거야? 꿈 좀 깨. 아버지한테 받은 건 형들이 다 나눠 먹었고 나는 받은 거 하나 없으니까. 거짓말 치지 마, 이 자식아.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인간을 그렇게 모신다는 게 말이 돼? 어? 분명 그 아줌마한테 떨어진 재산이 있는 거지. 그래서 네 마누라까지 합세해서 그 노인네를 부양하는 거 아니야? 화낼 기운도 없어졌습니다. 형 머릿속을 열어보고 싶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형한테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노인네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둘도 없는 어머니라고. 자식이 어머니 모시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형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이 아버지 유산 꿀꺽했을 때 내가 억울하다고 한 적 있어? 그걸로 개싸움 하자고 달려든 적 있냐고.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잖아. 내가 멍청이라 두고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제발 나랑 어머니 좀 그만 못 살게 굴어. 어머니 지금까지 고생만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그렇게 형을 뒤로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형의 거친 욕짓거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난장판이 된 집을 치웠습니다. 소박한 살림살이에 대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가장이니까요. 두 형은 집을 뒤지고 난 후에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저를 털어봤자 나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차라리 그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후로 두 형을 볼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머니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몇 차례 쓰러지시고 2번의 수술을 거치며 어머니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건 아내의 역할이었죠. 자기 자식에게 대소변 시중을 들게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아내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아내에게 하염없이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저와 아내를 부르시고는 또다시 미안하다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도 많으셔라 우리 어머니. 그 시절에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는 인간들은 널렸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이 많은 남편한테 시집온 죄로 삼형제를 키우셨죠. 두 형들은 은혜를 모를지라도 저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신 뒤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는 남겨줄 집이라도 있었지. 나는 남겨줄 수처 하나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깟 유산이 대수인가요? 어머니는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배물함을 열어보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폐물함이요?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시며 대답하셨어요. 폐물함 밑을 뜯어보거라. 이 말을 끝으로 저와 아내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잘 살 테니 걱정 말고 눈을 감으시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됐다. 어머니는 이 말을 끝으로 살며시 눈을 감으셨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형은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오면 조의금이나 뜯어갈 양반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폐물함을 열어보았어요. 장녀를 동생 대신 시집 보내며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셨던 폐물은 새 아들을 키우며 팔아쓴 지 오래였기에 어머니의 폐물함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폐물함의 바닥을 들춰보니 달칵 소리가 나며 그 안에 있던 것이 보였어요. 몇 권의 책이 들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의 이야기부터 시집 온 후 아들 셋을 키우며 있었던 일까지 저에겐 애써 감추어왔던 어머니의 서름이 그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곱씹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 뭘? 어머니가 이 일기장을 남기신 이유를 잘 생각하라고.
어머니는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등 떠밀 뿐이 아니야. 이렇게 일기장을 꽁꽁 숨겨놓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어머니는 절대 남겨둔 자식이 통곡하고 슬퍼하길 바라실 뿐이 아니야.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이 일기장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의 일기장을 열어보는 걸 멈췄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이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기장을 열어 내용을 찬찬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직후에는 슬프게만 느껴졌던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가 이제는 행복한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날도 있었구나. 제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던 아주 사소한 일들이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일기장은 어머니가 쓰러진 시점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아닌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비법 레시피였습니다. 그것도 장을 담그는 법이 적혀 있었어요. 장 담그는 법을 배울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레시피는 신대륙의 발견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려고 하셨던 게 바로 이 레시피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레시피대로 장을 담갔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고추장 맛을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십, 수백,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아내는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저를 만족시키기엔 너무나 부족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며 자란 저는 그 맛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똑같은 맛을 내겠다라는 다짐으로 장만 연구를 한 지 몇 년 만에 저는 어머니의 고추장 맛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추장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제 식당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매일같이 하는데도 내 식구 먹고 살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고추장 맛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비빔밥 메뉴가 인기를 끌자 매출이 늘었습니다. 아주 크게 매출이 상승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정도로 수입이 늘었어요. 나중에는 오는 손님마다 비빔밥을 찾기에 다른 메뉴를 없애고 오로지 비빔밥 메뉴만 판매하게 되었죠.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한다는 건 그 메뉴에 대단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비빔밥에 대한 자신감은 금방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출이 오르다니 다행이다 정도로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료가 너무 빠르게 소진돼서 점심 장사도 제대로 못한 적도 많았어요. 나중에서야 한 요리평론가가 저희 식당에 비빔밥을 먹고 극찬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빔밥 장사가 잘 되자 당연히 고추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비빔밥의 맛을 좌우하는 건 고추장의 맛이니까요.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마다 고추장은 따로 안 파냐 물으시기에 저와 아내는 식당 운영뿐만 아니라 고추장 판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고추장 판매는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큰 수익을 냈죠. 시간이 흘러 비빔밥 식당을 확장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간신히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형들이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많이 상한 두 형은 식당 안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언제 사이가 안 좋았냐는 듯이 사람 좋게 웃으며 다가왔죠. 야, 이게 얼마만이야? 자식, 얼굴 많이 폈네. 손님들이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두 사람은 남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크게 말하며 친한 척을 해왔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형들을 모르는 척해도 되는 거야? 야, 배고프니까 식사라도 좀 내와라. 어? 형이잖냐. 주변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상을 내왔고 형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해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광고하는 거 봤는데 이거 어머니 레시피라며? 어머니? 그래 어머니. 하긴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대단하긴 했지.
도시락 싸가면 애들이 한 입만 달라고 줄을 섰다니까. 형들은 뻔뻔하게 우리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낄낄댔습니다. 누가 형네 어머니야? 입 조심해. 형들은 여전히 저를 난쟁이 꼬마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이구, 이래서 돈이 무서워. 이거 눈 부라리는 것 좀 봐라. 어디서 형한테 버릇없이. 어린아이를 다루는 듯한 모습에 기가 찼죠. 뭐 때문에 온 건지 알겠는데 형들이 해달라는 대로 할 생각 없으니까 나가. 형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절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손님들이 다 계신 곳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넌 경우도 없어? 같이 잘 살아보자는 형들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냐? 어?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죠. 형들은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쫓겨났습니다. 업무 방해로 신고도 했죠. 상상도 못한 제 반응에 놀랐는지 형들은 협박이 아닌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온갖 선물을 보내왔어요. 아내를 위한 명품 가방이라고 보낸 것도 가짜였고 인삼, 홍삼도 죄다 가짜였죠. 알고 보니 형들이 그동안 벌고 모았던 돈은 공중분해된 지 오래였더라고요. 돈이 궁한 상황에서 제 사업이 잘 된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형들은 뭐라도 뜯어먹기 위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웠던 것은 뻔뻔함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도 알지? 형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거 우리가 아주 어려서 그랬던 거고. 넌 아니지만 우리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잖아. 갑자기 나타난 새어머니를 어떻게 엄마로 인정할 수가 있겠어. 안 그래? 어머니는 그 생각으로 평생을 버티셨어. 언젠가는 어머니의 진심을 형들이 알아줄 거라면서 참고 또 참으셨다고.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을 홀라당 해먹고 어머니를 쫓아내지 않았어? 그거 내가 철이 없을 때고 임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이 안 들었던 인간이 어머니 레시피가 돈이 된다는 걸 알자마자 철이 들어? 아주 공교롭네, 공교로워. 형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멈칫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되려 화를 냈죠. 너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냐? 이 저주받아도 모자랄 놈아. 동생 유산까지 떼어먹은 형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평생을 아줌마라고 부르던 사람이 알고 보니 돈줄을 쥐고 있었다는 걸 알자마자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절대 저희 집을 찾아올 수 없도록요. 사업장에 발도 못 들이게 한 건 당연하죠. 형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자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가 어머니의 비밀 레시피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형제들을 배신했다는 뻔한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데도 타격이 있었으니까요. 형들은 이 일로 자기들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습니다. 너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줘라. 우리 아들이 일을 하는데 상사가 영 별로인 모양이야. 우리 애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옛날부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네.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자리 하나만 만들어서 앉혀줘. 얘가 일머리는 확실히 있다니까? 나만 믿어봐. 이것만 들어주면 너가 레시피 독식했다는 소문 해결해줄게.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우리 마누라가 솜씨 진짜 좋은데 가게에서 일 안 시켜볼래? 조금만 알려줘도 똑같이 만들어낼걸? 대놓고 레시피를 훔쳐가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형들의 제안에 거절하면 어김없이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문이 저것뿐인 것 같아? 장사 망하게 해줄까? 저것만 들어주면 소문 없애준다니까. 라는 식의 말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 요구는 10배, 100배로 불어날 것이라는 걸요.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두 형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레시피 주는 것도 싫다. 가족들 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싫다. 도대체 너랑 우리랑 같은 피가 흐르는 건 맞냐? 됐다. 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입금해. 이 정도로 봐줄 테니까. 알겠어? 솔직히 쉽게 해결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형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형 때문에 평생 소갈이 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과거 사정을 아는 아내의 어린 시절 친구들과 소식이 끊겼던 함께 자란 동네 친구들, 어른들의 증언으로 형들의 증언이 가짜인 게 드러났습니다. 대기업도 아닌 작은 사업체다 보니 이 정도만 해도 소문이 덮이더라고요. 애초에 이렇게 안 했어도 덮어질 소문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형들과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형들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큰형은 형수님과 별거 상태였어요. 자식들이 형수님 편을 들길래 왜 그러나 봤더니 형님의 바람 전 적이 3번이나 되더군요. 그 와중에 2번은 불륜녀에게 크게 사기당하기도 했고요. 자기 아들을 제 사업장에 취업시키려고 한 것도 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들이 없으면 말년이 쓸쓸하고 용돈도 못 받을 테니까요. 둘째 형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물려주신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꽤 잘 됐었다고 합니다. 시기가 적절해서 사업이 잘 됐을 뿐 형의 장사 수완은 아니었던 건데 형은 자신에게 사업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다고 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 꾸준히 사업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죠. 차라리 성공의 맛을 못 봤다면 좋았을 것을 형은 처음에 이뤄냈던 성공의 맛을 잊지 못하고 망할 때마다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터지면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금은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요.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할 돈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인지라 이자를 돌려막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꾸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나왔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형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사업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형들이 찾아오면 내가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요. 사실 사업 규모를 더 크게 하려면 당연한 순서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형들은 어머니의 고추장 사업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큰형은 그나마 있는 돈을 쓸어서 동남아로 향했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망한 것 같습니다. 둘째 형은 울면서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빌면서 말하더라고요. 나 너만 믿고 투자받았어. 내가 고추장 사업에 손을 대면 잘 될 게 분명하니까 사업 히트치면 투자금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투자받았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투자금 이미 다 써버렸단 말이야. 대체 뭘 믿고 제가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 해주리라 생각한 건지 또 무슨 생각으로 시작도 안 한 사업에 투자를 받은 건지 제가 도와줄 이유는 1%도 없었습니다. 가세요. 바닥에 엎드려 비는 형에게 한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둘째 형은 투자금을 대갚아야 하는데 투자금에 지금까지 빌린 빚이 너무나 커서 이걸 갚는 걸 아예 포기한 상태라고 하네요. 저를 저주하고 원망하던 형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형들은 죄 없는 어머니를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냐고. 왜 자기들 일에는 이리도 유하고 어머니에게는 그리도 박했냐고요. 어머니는 제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물려주셨고 행복한 기억을 물려주셨으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비법 또한 물려주셨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볼 날이 있겠죠. 그때가 되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부디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